네. 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011년 전공 역사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원래 4월달에 5월달에 하는 건데, 좀 눈이 아파가지고, 12월달에 약간 지금 거의 그 시험 끝나기 바로 앞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연도요. 작년 거죠, 이거는요. 자, 그 내용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를 잠깐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딱 보면 문제가 2010년보다는 좀 되게 쉬웠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평균 성적이 한 10점 올라갔죠. 네. 역교로는 진짜 기출만 잘 분석을 해도 거의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의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가끔마다 이제 몇 문제가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는데, 쉬웠고, 되게 보면 정답은 어떻게 보면 오답은 되게 어렵게 나왔고는 정답은 그냥 교과서나 통론 정도 읽으면 찍을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 보면 중국사는 되게 어려웠다. 보죠. 중국사는 어디 책을 쳐다봐도 잘 안 나오는 부분 있죠. 이상한 그 식기한 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중국사는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사, 일반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랬고요. 서양사도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다만 이제 유대인 관련된 문제하고 공회의와 관련된 그 문제 있죠. 그것만 좀 약간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냥 통론 정도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1차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 2010년도 2차 기출에 비해서 1차는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세계사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2차를 이제 중시하는 풍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1차, 2차를 이제 1차 성적이 돼버리고 2차와 이제 3차를 갖고 하는 건데, 최종 성적이 상당히 2차를 중시하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왔냐? 다 어렵게 나올 거 예상을 했는데 2010년도 기출 보고 11년 기출 문제는 왜 이렇게 쉽게 나왔냐면, 이게 그 TF 제도 해갖고 몇 점 1차 시험 맞으면 통과시켜주는, 1년 유예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지 상위 몇 퍼센트를 끊을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좀 너무 어렵게 되는 게 안 되니까 일정 절대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상위 몇 퍼센트가 짜줄 수 있게. 근데 이게 이번에 그 공지를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는 상당히 또 어렵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1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40번까지 한번 기출문제 했고, 최대한 답안을 근거를 찾아서 했는데, 역사, 역교훈 같은 게 정확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역교훈은 벌칙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한국사하고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거가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딱 말하기 힘들어요. 다 대충 찾아놓은 거예요. 네. 분석 내용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이거 그냥 참조를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고,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석을 계속 올렸는데, 가끔마다 제 분석 내용에 보충을 하신 분도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수정할 건 다 수정을 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오타가 있고, 뭐냐면 좀 내용이 약간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양해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재 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제 나오는 역교론이죠. 역교론인데, 자, 1번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게 있죠. 역교론에. 행위이론이죠. 행위이론은 이제 주로 노란 책이나 파란 책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행위이론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 탐구학습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교수학습 모델에 적용하는 부분은 노란 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란 책도 봐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제 오래된 책이지만 많이 나오죠, 최근에는요. 자, 그
그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보면 드레이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올까요? 옆에 햄펠이 같이 뛰어나오죠? 햄펠의 성향 이론이 같이 나온다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온다.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은 뭐와 뭐를 플러스 시킬 거죠? 간접론과 실증론을 플러스 시킨 거야. 네, 실증론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드레이를 간접론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간접론자 아니라 이건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간접론의 어떤 실증론의 어떤 행위의 법칙성을 서로 경합시켰는데 다만 어디를 더 중점적이었다? 간접론, 상황, 의도나 동기 이런 것들 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드레이 이론을 실증론과 비교할 때, 특징을 논할 때 어디를 부각시킨 거야? 간접론을 부각시켜요. 간접론. 그렇다면 특징을 논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한쪽이 더 우세한 걸 부각시키기 때문에 간접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부각시키지 그렇다면 실증론이 없다. 틀린 거야 이거는. 거의 문화적인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이요. 자, 그래서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은 목적, 상황, 수단을 통해서 했는데 요때 이제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목적, 상황, 수단을 통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나온 거죠. 우리 입장일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그 당대의 사람들 입장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그 행위자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합리적일 때 좋아하고 법칙보다는 이유, 동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대개 보면 이제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이제 뭐와 뭐에 적용되죠? 교수학습방법에서 노안책 보면 문답법하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법에 적용되죠. 탐구학습법. 네, 문답법하고 탐구학습법에 적용되는데 문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습자와 교사 간의 이제 수업 도중에 언어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네, 묻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탐구학습법은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건 가설 설정, 문제 검증, 행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 거예요. 물론 문답법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여기는 더 강조하죠. 분석력, 문제 해결력, 비판 능력 해가지고. 그래서 대개 시험 문제 나오면 탐구학습법이 나오죠. 되게 결합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문답법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의 바탕은 탐구학습 모형을 보죠. 일단은 탐구학습 과정,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해석, 가설 검증, 이해 평가 이 단계는 깔고 이걸 이제 뭐냐면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쭉 이렇게 연결시켰죠. 요 도표는 어디 나오냐? 그 노란책에 나와요. 노란책에. 자, 그러면 보면 기억을 보면 탐구학습 과정을 보면 탐구학습에서 문제 해결 과정은 행위자의 행위 결과 과정을 탐구하는데 접합하자. 맞죠? 예.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사업적 배경에 분명한 시기에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행동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학습 주제에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적 행위 상태가 할 때 사업적 배경의 행위자의 의도가 뚜렷한 인물을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 중에 사업적 배경과 의도 중에 어느 걸 잘 모를까요? 학생들은 의도예요?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순신이라 딱 하면 이순신 딱 알죠? 이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딱 목적의식 안 하고 이순신. 근데 이순신이 처해있던 정치 상황이나 임진하는 당시에 어떤 복잡한 정세 이런 것들 얘들 잘 모른다면 그러니까 목적의식은 뜻이 알고 상황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설정할 때 뭐와 동시에 잘 내줘야 돼. 상황적 배경을 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너무 인지도가 떨어진 얘들 같은 게 어떠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을 설정하는 게 나아요. 요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교사는 주어진 자료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너무 쉽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있는데 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역교는 이제 좀 쉽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어려운 말로 풀이하면 수렴적 사고보다는 뭘 하자? 답이 여러 개 있는 발산적 사고를 하자. 그래서 학생이 교사가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해놓고는 야 다양한 의견 말해놓고 학생들이 막 야 이거 뚱땅지 같은 의견을 내면 돼? 그래서 야단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비록 이상한 의견일지라도 인정해줘야 돼 일단. 네?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상황, 수단 간의 결합을 절전해서 보자.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절전한 의미는 그 사회에 대한 절전한 의미죠. 그러니까 현재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그래도 그 당대인의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때 상황이 절전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이집트에 보면 고대 고왕국 시대 때 그 큰 피라미드 있죠? 카프라, 메키와 기자의 3피라미드 고왕국 시대 때. 자,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관점 때는 이거는 분명히 그 인민들 착취해서 백성들 착취해서 강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했어요. 왜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 불면 사상이 있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 파라오만 누릴 수 있는데 이 평민들은 그 누릴 수 없죠. 근데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라오 살아있는 신을 잘 모실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어떤 그 무덤 아니면 신전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도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종교적 의도와 동기.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이론이 나오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같이? 펜페. 네? 성향의 이론이 나오죠. 성향. 펜페의 성향 이론은 이거 원래 성향 이론은 누가 처음에 제시한 거야? 이거는 펜페이 아니라 가디너가 제시했죠. 근데 가디너는 주로 개인, 단수인 반면에 펜페는 복수, 전체 집단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일반성을 높이려고 했죠. 자, 성향 이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은 특정한 믿음, 태도, 개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MB의 그 정책을 보고 앞으로 MB가 이런 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온다 딱 나오죠? 네. MB는 되게 일관성 있잖아. 목적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칙이 뭐예요? 가능하죠. 인간의 행위를 일반화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성향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나 지금이나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법칙화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법칙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인간의 의도나 동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법칙적인 것보다는 좀 의도와 동기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햄페는 이 성향, 드레이의 합리적인 것조차도 뭘 만들었어요? 성향화 시켰어. 그래서 예전에 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는 지금도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뭐냐면 미래에도 할 거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도 성향이다. 그래서 일종의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자, 예전에 기출문제도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죠. 근데 인간이라는 사람이 꼭 자기의 성향 따라만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성격이 개 같아요. 개차반이야. 근데 군대에 갔어. 근데 고참이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야, 이 개새끼 하면 역살 잡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 시킬 수 없죠. 예. 다만 이건 역사 교육에 이제 적용할 경우에는 뭐냐면 그 범함 없이보다는 뭐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약간 풀어가지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 성향이론은 역사 교육에 좀 적용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성향이론도 역사학에 적용하는 그 고수학습 모델도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그 논란책이 있어요. 그 논란책 내용을 이제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레이 합리적 설명이론과 그에 대한 어떤 성향이론이 있으니까 해마다 나오니까 이 두 명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는요. 자, 지문 근거 있으니까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도 해마다 나오는 거야.
뭐와 관련된 거죠? 교육과정. 이게 안 나오면 좀 이상하죠? 자,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은 교습 용어기부터 해서 7차 교육과정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꼭 할마다 나오고 특히 이제 이걸 보시려면 이제 파란 책에 자세히 나왔죠? 파란 책부터 교습 용어기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좀 시간이 다 되시는 분들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와서 1차 교육론부터 해서 조선교육론부터 해서 4차 조선교육론 이것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파란 책을 바탕으로 해갖고 표도 정리했으니까 이번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외워주세요. 요 부분은요. 근데 최근에는 개정 부분은 안 나와요. 7차 교육과정 그 예전 원본 있죠? 그거 나오고 바뀌고 개정이 되죠? 근데 이거는 약간 오답 형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좀 그 정답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건 뭐냐면 해마다 바꾸니까. 해마다. 요번에도 바꿨죠? 뭐 교육과정 만들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교과서 만든다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설치되는데 바꾸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7차 교육과정까지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나온 거. 이거 개정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획은 자 일단은 1차 교육과정이죠. 이건 연도를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쉽게 빨리 문제 풀려면.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년 이후에 이제 63년이니까 2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3년은 8월 30일 유신이니까 3차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전두환 집권기니까 이제 4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5차. 지금 6차, 7차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1차부터 5차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기회 보면 중학교 역사교육을 국사교육, 사회과의 사회교육으로 이원화시켰다. 자, 이 이원화시킨 것은 언제 때부터요? 3차 교육과정이죠. 그때 이제 국사학과가 이제 독립돼서 사회과가 독립되고, 다만 세계사는 사회과 안에서 배우는데, 이게 3차 교육과정까지 계속 가다가 언제 끝나죠? 5차 교육과정. 그래서 다시 6차 교육과정에는 국사가 어디에 포함돼요? 사회과에 포함돼서 이동화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3차 때 왜 분리시켰냐? 이건 이제 유신 정부가 이제 국민교육 현장 이념을 내세워서 국적 있는 교육을 이제 강조했죠. 그다음에 국사교육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좀 앉아 있을게요. 그래서 이때는 막 국사과의 전성시키고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2, 3학년 때 세계사 역사를 배운다. 이건 어느 과정까지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만 유추하자면 교수 용어기 때 약간 이제 좀 비슷하게 있죠. 1학년 때 동양사, 이웃나라 그 생활, 2학년 때 서양사, 먼 나라 생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3학년 때 국사, 우리나라 생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교수 용어기 때 비슷한 건 하지만 이런 건 없었고, 다만 이제 2차 중학교 사회교육에서는 미국의 그 사회생활과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그래서 사회생활학과도 있죠.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과목의 명칭은 없을 거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일 지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이 역사를 배우죠. 그 다음에 사회 3학년 때는 일사를 배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2는 이제 비교사적 관점에서 이제 세계사와 국사를 같이 이제 배치시켜요. 오히려 뭐죠 이거? 역사 교과서 있죠? 중학교 역사 교과서 보면 세계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국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본의 역사책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중학교에서 독립교과였던 국사과가 사회과로 통합이 되었다. 예. 이건 언제 때죠? 6차 교육과정 때죠. 6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니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필수 교육 과목으로 하였다. 예, 4차 교육과정이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두환 때인데 인문계고에서 세계사를 필수로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는 4단위, 자연계는 2단위 이렇게 해놓고는 그 어떻게 보면 적은 시간을 배정해서 세계사 교육을 약화시켰다. 오늘날 보면 진짜 간지럽죠. 여기 만약에 인문계 4단위, 자연계 2단위를 필수로 배우게 한다면 이 시수가 어떻게 될까요? 더 늘겠죠?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사회과에서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급 교육과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좀 예로 틀려요.
가지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 개로 나눠서 심화 보충형에는 좀 이제 사회과가 하고 단계하고 뭐죠? 영어 수학 이렇게 하는데 심화 보충은 왜 심화 보충형이냐? 사회과는 상대적 내용이 좀 쉽고 학생들의 수준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상대적 지식 영역이 낮고 학습 내용과 학습 능력을 통합하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보다는 심화 보충을 한다. 그래서 심화하는 과정을 하고 보충형은 뭐야? 기존의 내용은 따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계속 반복하는 거죠. 보충형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사회과가 좀 약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0학년까지 그렇고 11학년부터 해서 12학년 그러니까 학년제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뭘 하죠? 심화 선택.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근현대사, 세계사 이번에 개정된 것은 세계사 이해하고 동아시아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건 7차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8페이지 보면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3학년을 이렇게 돼 있죠? 1학년 고치세요. 1학년 10학년까지 국민교육기본교육과정이죠.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 그 첫 번째 줄에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저기 잘못 적어놨는데 여기 좀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건 뭐냐면 9페이지 표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식에서 하시오. 자, 이 내용 조직은 무엇을 어떤 순서대로 조직할 것인가 그래요. 자, 지금은 녹색 책에서 엄청 났고 검은 책에도 나왔어요. 검은 책 있죠? 검은 책도 공부해주세요. 김한중 씨가 쓴 그 논문책 있죠? 그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네, 이것도 필수 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거기에만 나온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조들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검은 책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참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교과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수학습하고 평가할 때까지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년의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목적이 있고, 일단, 내재적인 목적, 외재적인 목적이죠.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목표 설정 있죠? 요번에 목표 설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콜단 파인지가 나왔죠? 콜단 파인지 목표 설정 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으면, 일단 목표에 맞게서 이제 뭘 설정해야죠? 내용 선정을 해야죠? 내용 선정.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야 할 내용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자 측면, 그 다음에 학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도구적 가치,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선정을 했으면 이것을 내용 조직을 해야 되겠죠? 내용 조직. 네, 그 내용 조직과 원칙 해갖고,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네, 교과 내용을. 그래서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있고 이거 내용 조직에서 이제 세 단계인데 교육과정에서 한번 국가단위에서 하고 그걸 바탕 교과서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사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수업 내용 조직 해갖고 세 단계를 나누죠. 또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자, 교과서 만들고 한 과정에서 이제 또 역사 교육의 조직 방법 아까처럼 어떤 순서대로 해갖고 제시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죠. 연대기 방법, 연연대기법, 분절법, 요게 다 들어가요. 예. 요거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나서 한 다음 뭐죠? 교수학습 방법이죠. 예. 실제로 이제 교실에 가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수업 설계와, 여기 수업 모형이 있죠. 수업 모형. 은근히 이 수업 모형에서 좀 특이하게 많이 나왔어요. 토론학습부터 나오고. 2차 같은 게 뭐가 나왔죠? 시대학습도 나오고. 여기 메이저가 이제 비주류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와가지고 카페에 교수들이 들락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라고 하는데, 요거 안 보는 것들만 나온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했으니까 뭘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교수학습 평가. 이런 것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시대에는 중요할까를 고려한 내용을 조직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수학습 목적에 달성하기 좋은 시대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때는 선택된 시대를 딱 선택하고 나서 한 측면만 보면 안 되겠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들 여러 개를 말했죠. 예를 들어 17세기 생활사 내가 딱 정했어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 생활사와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를 같이 문제로 봐요. 그래서 이걸 무슨 문법이라고 할까요? 이걸 분절법 또는 저 남색책 표현해 보면 시대사, 남색책, 녹색책 그 표현해 보면 시대사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이제 좀 보면 이걸 X축에 놓고 이걸 Y축에 놓으면요. 자, 여기는 분야, Y는 분야, 그 다음에 X는 시간 이렇게 봐요. 그러면 분절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그래서 이게 17세기 때 생활사, 되게 분절법 생활사 중심이거든요. 생활사를 중심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봐. 이렇게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사회도 보고 문화도 보고 다양하게 봐요. 네, 아까 잡소리가 많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는 것이 뭐냐? 분절법 시대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분절법 시대사는 종적인 것을 보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 시대를만 보는 거야. 행적인 것. 행적은 없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보더라도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 시대에 걸친 역사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종족 방식이나 행적 방식이고 연대수는 비록 이렇게 어렵더라도 연대수 내용을 조직을 하더라도 연대기적 방법 관리 불연소 쪽으로 조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검은책에 나온 거죠. 검은책. 억지로 이렇게 종쪽을 해갖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17세기니까 15세기 생활사, 16세기 때 생활사. 이렇게도 요거와 요거의 인간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 15세기 생활사를 중심에 16세기 정치관계나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17세기 정치 산 연결이 안 돼. 근데 전 잘 되더라고요. 전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검은책에 있는 말이에요. 검은책에. 자, 하여튼 이 검은책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적합하다. 그렇죠? 한 시대와 사회, 정치, 경제사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그런 통찰력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적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후 그와 관련된 사실을 각 시대별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살피는데 적합하다. 이건 뭐냐면 그 주제 중심 방법이에요. 주제 중심 방법. 자, 근데 주제 중심 방법 중에 발전 계열법이 있어요. 주제 중심 방법에. 이거는 검은책에 나와요. 검은책. 이거 설명하면 자, 주제와 분야는 어느 게 더 넓은 법일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대기법 있죠? 연대기도 마찬가지야. 분야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 분야는 연대기는 뭐예요? 다 보죠? 시간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다 봐.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근데 분야사는 여기 중에 다 보긴 보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죠? 딱 잘라서. 예를 들어 경제만 봐요. 이게 뭐죠? 분야사요. 네. 이것도 종적으로. 근데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은 이게 면이죠. 면인데 이건 선이야. 네. 요것만 봐죠. 주제는 일단. 그래서 17세기 때, 18세기 때 뭐 예를 들어 영국의 산업혁명. 요것만 봐. 이것이 이제 보면 행적 조직 방법이에요. 주제 중심에.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은 분야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그 내용들만 조직을 시키는 거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훨씬 범위인데, 근데 행적 조직 외에도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뭐가 있냐면 종족 조직 방법이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들. 이것도 요거와 다르죠? 왜냐면 이건 전반적으로 보는데 시간의 흐름,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따라서만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전 계열법이라고 해요. 발전 계열법. 그러니까 주제 중심 방법 중에서도 종적인 것이 아니라, 행적인 것이 아니라 종적인 측면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교통의 발달 해갖고 예전에 뭐 수레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증기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자동차나 기차나 고속철도나 이런 게 시간을 흐르면서 요것만 한 선만 쭉 보는 게 뭐냐면 발전 계열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발전 계열법 관련된 거예요. 이거 아니야 상관없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가지고 디귿과 니은과 디귿이죠. 네, 답이. 그래서 이걸 좀 공부하실 때 그 파란 책과 검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이거 도표해가지고 외우세요. 들어가기 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꼭 외우시고 들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시고 답안국어는 자 4번을 좀 보죠. 4번은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좀 성의 있게 만들었다. 다른 거보다는 찍찍거리지 않고 성의 있게 좀 만든 것 같은데, 자 4번은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녹색책에 있는데 뭐와 관련된 걸까요? 학습하려면 학습 자료학습자를 아무데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과서나 영표나 역사지도나 사료, 영상자료, 뭐 멀티미디어자도, 지역사 사료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과서였어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연표나 역사지도죠. 요 연표와 역사지도 최근에 나왔죠. 지금도 나왔고. 사료도 가끔씩 나오고, 사료도 이제 자주 나오고요. 가끔씩 나오면 자주 나오고. 이제 4번 문제를 풀려면 녹색 책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연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연표의 유형은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종합 연표가 있죠. 전체적으로 본 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분야사 연표 또는 복합 연표가 가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중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는 거고, 사회 기능 연표, 그다음 국가 주제별 연표, 인물 연표, 단원 연표 해갖고 이제 해당 단원이나 끝이나 이때 이제 끝나거나 전에 주로 정리형으로 선행평가용으로 보는 건데 교과서 잘 나와요. 단원 연표. 자, 구성 형식으로서는 일반적 구성에서 연표, 연대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연대로 쭉 구성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해설 연표가 역사적 사건 및 그 내용을 표하는데 여기 한쪽에서는 연표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보충 설명. 이게 옆에 있는 게 뭐예요? 해설 연표죠? 해설 연표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의 내용과 이제 서로 간의 유기적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좀 해당 사건의 책의 그 내용을 끝에 이제 배치시켜가지고 그 밑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쪽수를 달아줘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해설 연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표의 이제 활용 방법에서는 건말 연표, 단원 연표, 연표 제작, 배경표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형 형사평가를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역사의 어떤 그 전체 흐름이나 사건사에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경표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갖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1920년대, 30년대에 그 년대에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한 거, 복잡하죠? 그러니까 연표나 백지도나 배경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쓸 수 없고 내용을 보고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도 그래요. 이걸 보고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형사평가할 때 좋죠. 이 배경표. 배경표는 그 밑에 있는 학습활동 그 내용 있죠? 예, 요거 있는데 나와 부분이 배경표죠.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녹색 책에 있으니까 제가 교재에도 실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 풀린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가는 개별적 역사적 사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의 인과의 위기의 관계를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야사 연표죠. 분야사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각각 분야에서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위기관계, 인과관계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나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작업 중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걸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돕는다. 이거는 배경표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학생들이 학습을 끝나고 배운 내용을 중에서 정확한 역사적 상과의 연관성을 정리하는 데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배경표 특징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넘어가죠. 자, 5번은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료와 관련된 건데 되게 녹색책,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죠. 역사, 사료 비판 이런 것들인데 이 사료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꼭 뭐 내적 비판, 외적 비판, 테스트 비판, 문맥 비판, 사료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정리해서 보셔야 돼요. 네. 역교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공부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접근하기는 어려도
한번 접근하고 이해해보면 문제 풀기 쉬워. 왜? 맨날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가능해요. 수능 문제처럼.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기억은 사료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날 때와 같은 시기에 작성한과 여부에 따라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나눌 수 있다. 자, 맞죠? 이걸 뭐라고 하죠? 동시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료 분류 기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성문성, 문자 사료냐, 비문자 사료냐. 그 다음에 목적성을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대성을 가지는데, 동시대성은 그 시대와 쓰여진 시기와 뭐냐면 같이 쓰여진 시기, 아니, 그 상황과 그 쓰여진 시기가 일치하냐, 아니면 멀리 있냐. 이에 따라서 1차 사료, 2차 사료 있는데, 그 1차 사료는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기준을 보면, 자기가 직접 보고 쓴 사료는 1차 사료. 그죠?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전문 자료, 그러니까 들어서 쓴 것은 2차 사료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건 약간 뭐냐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책에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듣고 안 듣고, 간접 경영이나 직접 경영 가지고 나누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그래서 같은 시대에서도 자기가 뭐예요? 보고 안 쓸 수 있는 거야. 들은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삼국지 위지동의전, 그 진수가 직접 그 동의전 가고 봤어요? 아니죠? 자기도 어제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도 기준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나눌 때, 동시대성을 가지고 나눠요. 1차 사료, 2차 사료는.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보통 1차 사료와 2차 사료 중에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길까요? 1차 사료를 보죠. 그래서 보통 BC 1세기에서 AD 3세기,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 때 기록물이 딱 두 개가 있죠. 삼국사기와 그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의전인데 우리나라에 학자들은 주로 어디를 인용하죠?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지 위지동의전. 왜 진수가 살았던 시대가 거기니까. 근데 삼국사기는 뭐죠? 그 후에 천년의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적 감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시대처럼 여기도 똑같은 시간적 감각이야. 네, 감각을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중에 뭐야? 왜곡된 게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사료로서 이제 되게 중요시했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자, 근데 요것도 목적에 따라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발해고 있죠? 유독공의 발해고를 발해사를 연구할 때는 뭐 몇 차 사료가 되고요? 2차 사료가 되죠. 그렇지만 유독공의 어떤 역사인식을 논할 때는 이 발해고가 1차 사료가 되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관련된 거예요. 안정구의 독사 강목은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 데 사용했다면 1차 사료가 아니라 2차 사료죠. 근데 이 안정구의 학문이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다면 무슨 사료가 될 수 있어요? 1차 사료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독재하에서 이제 발간된 신문 사료를 활용하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석한 것이 바람직하다. 네, 여기 이제 니은하고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역사 사실 압축하거나 비유적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사료 비판으로 관련되죠. 자, 사료 비판은 그 역사적 사실, 일사자적에서 사실을 뭘로 만든 거예요? 이 사실 속에 거짓말이 많으니까 이걸 여러 가지 비판을 해가지고 새로운 진정한 의미의 역사 사실, 이건 사학사자죠? 역사사자죠?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하는 건데, 자, 사료 비판은 여러분 알다시피 외적 비판, 내적 비판을 나눌 수 있고, 외적 비판은 사료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거죠. 외적 비판은 이제 테스트 비판하고, 그 다음에 문맥 비판을 나눠볼 수 있죠. 자, 테스트 비판은 사료의 신뢰성,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사료의 어떤 에서 쓰여진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내는 거고, 문맥 비판은 테스트나 저자를 뛰어넘어서 그 테스트와 저자가 있을 당시에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들 두루두루 보는 것이 문맥 비판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강개토대왕비를 봤어요. 근데 강개토대왕비의 마모글자, 이끼 깊은 글자를 털어내고 원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뭘 해야 되죠? 외적 비판. 사회 진위 여부나 복원하는 과정이고. 근데 이제 복원했어. 강개토대왕비를 보니까 백자니 뭐 동이매금이 그런 말도 있는데, 백자는 누가 쓴 거야? 백자인들이 쓴 게 아니죠? 고고인들이 낮춰서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동이매금의 동이라는 말 자체가 매금을 쓰였던 거고, 신라인들이 스스로 말한 건 아니에요. 동이라는 거는 고고의 입장에서. 고고의 천하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의 그 문자나
저자를 떠나서 그 당시 강개토대왕이 이제 쓰여질 당시에 그 5세기 초반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때 어떤 국제관계, 외교관계 이런 것들을 보려면 문맥 비판이 필요하죠. 신멸적 기사를 할 때는 문맥 비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니은은 뭐와 관련된 건가? 이거는 문맥 비판과 관련된 거죠. 문맥 비판. 예.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독재체제 신문에 사료를 할 때 그걸 직역하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전두환 시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보도지침이 있었어. 보도지침. 예.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그 이름만은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한테 쫓겨났다가 나중에 도왔죠. 그때 어떻게 썼냐면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쓰냐면 보도지침에서 제야인사, 제야인사 제야인사가 귀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문맥 비판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자, 교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 절제한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건 이제 사료 선택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사료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사고력이나 역사 의식이 맞아야 되고,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원 사료를 그대로 번역해서는 안 되겠죠? 한글 사료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걸 그냥 풀어서 해야 돼.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료는 다 그런 식으로 풀어서 쓴 거야. 원 사료가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는 수업 자료로 선택한 사료에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있을 경우에 알기 쉽게 표현해서 제시할 수 있다. 맞죠? 뭐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 보면 교사와 같은 역사적 사실의 인물을 놓고 사료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사실이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사실의 인물에 대한 평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순신에 대한 평가인데, 자, 교사 선조실록에 보면 그 이순신에 대해서 좀 약간 좋은 점도 있지만 못마땅한 내용이 되게 많아. 왜냐면 누구의 시각에 의해서 이제 구술됐기 때문에 그게 선조에 따라서. 이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경쟁자거든. 영웅이잖아요. 선조는 전쟁이 나면 뭐냐면 도망갔잖아요. 의주도. 근데 이순신은 연전연승하면서 이제 뭐냐면 승리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믿음이 어디로 가겠어? 이순신에 가면 잘못하면 왕조가 이순신이 잘 생각해갖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성계처럼 왕비 뒤엎자면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조의 못마땅한 심사가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순신이 이제 뭐냐면 갑옷을 안 입고 싸운 것도 어차피 이겨봤자 선조한테 죽을 테니까 그런 생각. 다 죽었어. 또 우명재도 다 죽었잖아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선조 같은 경우는 임진한테 이긴 게 다 누구 때문에 돌려요? 다 명나라 때문이다. 그리고 공신할 때도 자기를 고려했죠. 명나라 사신 같은 사람들을 좀 임명하죠. 저희 더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선조가 하는 말이 임진왜란 때 우리의 은혜를 깊여 우리나라를 구해줬던 것을 제조지은 해가지고 명나라를 되게 높이 부르는데 다 의도가 뭐예요? 너무 이순신이나 우병자 같은 사람들 전쟁경을 부각시키면 어떻게 자기의 위치, 도망간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 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에 와서 진민동 같은 게 유성룡인데 유성룡은 이제 이순신의 친구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형의 친구예요. 형의 친구. 이순신 형의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두용되기 때문에 이순신을 상당히 좋게 봤죠. 상당히 이순신에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이순신과 관련된 게 또 뭐냐면 난중일기가 있어요. 이순신이 한 7년 동안 전후돼가지고 이제 일기를 계속 써갔죠. 예, 이렇게 썼는데 이 중에 뭐냐면 이제 정종과 그 영조 때 그 따로 뽑아서 만든 것이 뭐냐 국가 차원에 발간된 게 난중일기예요. 그러니까 난중일기는 이순신의 뭐 일기를 다 쓴 게 아니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뭐야 충에 입각해서 충과 효라는 것에 입각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여자하고 껴갖고 잤다. 기생들과 끼고 자는 얘기가 있거든. 여기 실려있겠어? 안 실려있겠어? 안 실려있겠죠. 충효만 입장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산도시만 실제로 이건 뭐예요?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이지만 좀 약간 뭐예요? 왜곡된 정도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똑같은 그 사실이나 인물평가도 이렇게 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어떻게 되죠? 다양한 사회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그걸 다양한 식으로 각도 만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이제 5번이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자, 6번은 인진적 사고와 같은데, 인진적 사고는 제가 예전부터 한번 나올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사는 기출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얘는 공사는 기출은 그냥 인진적 사고만 알면 됐어요. 그냥 그 5글자만.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용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자, 인진적 사고는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이거는 파란 책하고 이제 그 최근에 나온 남색 책이 자세히 나왔는데, 그 인진적 사고는 영역 고유인지론이에요. 영역 중립이론이에요. 일단 영역 고유인지론이죠.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인지론을 발달해서 역사 교육에 나름대로 인지가 있다. 그래서 역사 교육과 내용과 관련된 방식이 인진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진적 사고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왔죠. 역사가 어떻게 하냐. 자, 원래 인진적 사고 나오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역사 교육에서 사용했던 사고가 아니에요. 되게 역사 교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인식론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역사 교육에서 나온 게 아니죠. 되게 과학 철학사나 아니면 철학이나 다른 분야에 끌어들어가고 한 건데, 인진적 사고도 처음에 제시한 사람은 자연과학자였던 누구였냐면 그 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퍽스. 예. 인진적 사고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과학자였다는 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퍼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건데, 그 퍼스는 3가지 사고 양식을 나눴죠. 추론 방식을. 예. 추론 방식을 나눴는데, 하나는 영역적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기납적 그 추론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퍽스가 이제 나눴던 것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퍽스가 나눴던 사고 방식이 영역, 기납, 그 다음에 영역, 기납, 잠깐만요. 가설적 추론이라고 했죠. 가설적 추론. 예, 영역적, 그 다음에 기납적, 가설적 추론. 이게 3가지 나는데, 영역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에 맞게 전제와 관련된 뭘 끌어들이고요. 예? 그 뭐죠? 관련된 그 사료들만 끌어들이면 되죠. 사실들만.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 그러면 하얀 백조들만 보면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논리적 완결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건 또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얀 백조가 없는 것도 있어요. 블랙스완이라고 또 뭐예요? 검은 백조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그 전제가 틀린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뭘 해요? 기납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 그러니까 먼저 전제를 세워놓고 그와 관련된 끌어든 게 아니라 백조들 다 조사해가지고 끌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조는 하얀 백조도 있고 일부 검은 백조도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증 가능성이에요. 반증이 뭐예요? 어떤 전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반대되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참이다라고 주장한 거죠. 누가 주장했죠? 이걸? 포포가 주장했죠. 칼포포가 주장인데, 그걸 이제 하게 이 기납적 사고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납적 사고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 조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하얀 백조와 검은 백조가 있었는데 또 조사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파란 백조, 붉은 백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제가 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법칙이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서 영역보다는 어느 게 나아요? 좀 불안전하지만 기납이 훨씬 낫죠. 자, 이 가설적 추론은 이제 나중에 외전이라고 또 이제, 근데 이 가설은 뭐냐면 일단 가설을 써놓고 이 가설에 맞는 사항들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영희와 철수는 사귄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희와 철수 가설 설정해놓고 그 관련된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검증하는 방법. 이 가설적 추론인데, 대개 이제 요 2가지 측면, 이 2가지 측면을 보통 이제 2가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인진적 사고라고 한다. 인진적 사고는 사실 외면에다가 잃어버린 세계를 뭘 한다? 감정이입을 한다. 인진적 사고죠. 그래서 사주에 나와 있는 건 주 사실이지만 그 밑에 인간이 감정이입을 해서 새로운 것을 끌어내죠. 상상적 추론을 통해서. 자, 아까 말했잖아. 자, 사실은 뭐가 나와? 눈에 보이는 거는 영희와 철수가 손을 잡고 영화관을 가고 여관을 가거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을 하죠.
그리고 이 상상을 통해서 가설을 한 다음에 나부터 보면 더 살펴보면 영희와 철수는 사귀는구나 나오죠. 이게 가설적 추론이에요. 인증적 사고고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사고 방식인데 이 인증적 사고는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역사적 사고에 봤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이 퍽스가 발전시킨 개념을 누가 더 역사학에 도입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역사학에 도입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퍽스 말고 이제 이름이 비슷한 피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피스라는 사람이 이 퍽스의 기나 가설적 그런 것들을 개념화시켜갖고 인증적 사고의 이름을 개념화시켰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험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할렘이라는 사람 있죠? 퍽스 불수죠, 불수가 실험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실험 검증을 했죠. 그래서 불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서 사진과 그림, 같은 시기에 유명한 연설가의 자료를 발췌해서 짧은 인용을 했죠. 그래갖고 이걸 보고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그걸 한번 분류해봐라. 학생들이 시키니까 겉으로만 분류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밑에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파가지고 분류하는 학생들이 두 부류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불수는 이상하게 보통 이제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인증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인증적 사고라고 주장해요. 다. 표면적으로 분류하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분류하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적 사고지만 왜 이렇게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가 이렇게 분류하게 나타나냐? 다 누구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지금도 그렇죠. 다 교육이 잘못되면 뭐 누구 때문이에요?